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었다면서 그래서 농지를 사지 마라.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된다는데 이러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많이 받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니 집값이 좀 떨어지더이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인지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상승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업 10여 년을 뒤돌아보면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는 것입니다. 농지 가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의 일부 법령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후속 조치나 하위 법령 마련이 필요한 일부 법령은 지난 5월 18일과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정 농지법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그래서 농지를 사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라면 사고 사지 말라면 안 살 것이냐 라는 생각을 속으로만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과 양도소득세의 제촌 자격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취득 증여받는 방법, 농지의 세금 관련 내용 등을 꾸준히 영상으로 업로드하면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농지법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농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일명 비농업인이 농지를 선택해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 무엇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개정 농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이 아니라면 일반인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에서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 경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자경과 위탁경은 포함되나 임대 또는 사용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경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농지의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 농지나 위탁 경영하게 되면 이 또한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경작 또는 위탁 경영을 하거나 이를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개념인데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지금부터 언급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지법상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지법상 농업인의 자격을 살펴보는 이유는 농지는 상속농지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언급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법의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업농이 아니라면 다년생 식물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이란 목초, 사료작물입니다.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이나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로 나무를 식재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농업인의 범위 중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법인, 농장주 등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에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에 실제로 농력을 제공하였거나 농업인의 가족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농업인입니다. 가축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도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첨가물 시장에서 과일을 받아다 파는 것은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관련 있는 소득세법의 제촌 작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라고 수차 언급했었는데요.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은 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상속농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서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어 적발시에는 농지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마음대로 임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해당 농지 재배작물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하하면 자경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의 자경은 양도세와 관련 있는 소득세법 자경과 개념이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업농이 아니라면 상시 종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어떤 작물을 재배하든 그 작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만 자기의 노동력을 투하하면 자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속농지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일반인의 농지 취득과 소유입니다.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은 세대원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소재 농지는 취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제촌이라고 하는 농지 소재지와 농지 소유자 거주지의 거리, 즉 통작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까요? 농지법의 제촌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예전부터 농지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행 농지법 제정 이전인 1988년도에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 취득자가 농지 소재지에 전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해 주었고 이를 발급받아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통작거리를 4km, 8km, 20km 점진적으로 완화해 주다가 1996년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 취득 시 20km 통작거리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 제한,
즉 별도의 통작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얘기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방법인데요. 심사요령 제8조 1항 5호에서는 농업 경영능력 등 다음 항목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 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청자의 연령이나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다소 추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심사하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어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농지 취득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심사가 강화된 개정 농지법의 일부 법령이 시행되면서 하위 법령인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속농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지증 자격증명 신청 시 함께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 취득자와 취득 농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통작거리 제한은 없지만 예규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나 5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농지법의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거리를 기재하도록 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몇 킬로미터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향후 부재지주의 농지의 신규 취득은 쉽지 않을 전망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농지 취득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앞서 살펴본 대로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농지법에서는 흔히들 제촌이라고 하는 통작거리 제한도 없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관련 내용인데요. 22년 5월 18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가 강화된 개정 농지법의 일부 법령이 시행 중에 있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양식을 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목적은 4가지입니다. 농업 경영, 주말철 영농, 농지 전용, 일반인과는 다소 무관한 시험 연구 실습 목적입니다. 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바로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영상으로 업로드해 두긴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법의 농지 취득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야 위탁 임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농지은행에서 위탁 임대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농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됨을 지적하자 농지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법 위반 여부는 농지 소유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 일이고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농지은행 위탁 임대 가능 농지는 향후 취득 후 2년 이상 된 농지로 농지 위탁 업무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였습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력 부족 등 관계부처는 올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 농지를 밝혀두었는데요. 2022년 올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 농지는 첫 번째 5년 이상 범위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취득 5년 이내 대상 농지는 이용 실태 조사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또는 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지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즉
부재지주 소유 농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재 농지,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농지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못 짓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휴양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무를 식재하든 뭘 심든 농지를 안 놀리고 농사를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농지법 위반 없이 농지를 취득 보유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또는 농지를 선택하는 기준과 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구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되며,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세분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절대농지, 농업보호구역 농지는 상대농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시력은 농업진흥지역 소재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을 추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특히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에서 농업생산 및 농업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의 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농어촌 산업시설과 일부 공공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개념으로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의 구분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과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볼 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농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뿐 아니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법 제12조에서 강력한 행위 제한과 국계법의 행위 제한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양 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만 가능한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지 관련 시설 이외의 행위 제한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사 농업진흥지역 밖의 소재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가치 판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토지의 가치는 해당 토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농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제촌 작용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8년 이상이란 계속해서 8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6년을 제촌 작용한 후 제촌 작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양도하기 전에 2년 이상 제촌 작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8년 이상 제촌 작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지를 제촌 작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상 10%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쉽게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농지의 경우에는 제촌 작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농지는 제촌 작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작용을 하지 않은 경우, 즉 제촌과 작용 요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촌이란 농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이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용이란 직접 경작의 의미로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지법의 작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작용기간을 산정할 때 작용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별 총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작용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양도세 감면 신청을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제촌이나 작용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이 제촌이나 작용을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직업, 가족관계, 작물의 종류, 기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증빙 자료는 시관이 경고하게 되면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농지를 제촌 또는 작용하지 않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산출세율의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토지 사업용 기간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게 됩니다. 농지를 비유로 들면 농지는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제촌 작용 후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해안만 있다면 농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뿐 아니라 농지를 활용한 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코 농지 투기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왜 허용해 왔는지 그 이유를 잘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